빛의 호의. 나가 어린 시절 같은 반 학생이던 권은을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야. 나의 시점에서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또한 1940년대부터 2009년까지 벨기에에서 팔레스타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알마 마이어, 노먼 마이어, 장베른의 이야기가 함께 제시가 돼. 두 서사는 시대와 지역을 넘어 한데 얽히며 다른 시공간에 있는 인물들이 서로 연대하고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다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특히 이 작품은 타자에 대한 관심과 타자에게 베푸는 선행이 그의 사회에 얼마나 큰 파동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독자에게 삶의 의미와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야. 이 소설은 현대 단편 소설이야. 성격은 회상적, 성찰적이야. 주제. 연대와 소통으로부터 오는 희망과 위로가 주제네. 자, 역시 이 소설도 이런 특징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꾸 봐둬야 돼.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 중요하지. 과거, 현재가 계속 교차되고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통과 연대를 다층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고, 빛이라는 상징적 소재에 희망과 위로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 등장인물의 대화가 행의 구분이나 큰 따옴표가 없이 제시되어 서술자의 서술과 쉽게 구분되지 않는 이유는 이 등장인물의 주인공의 회상이기 때문에 대화가 따옴표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발단. 뉴욕의 공항에 도착한 나가 권은과 20여 년 만에 제외한 일을 떠올리게 돼. 나는 권은이 분쟁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지만 애써 외면했대. 그 후 나는 뉴욕에서 특별 상영 중인 다큐멘터리 사람들을 보고 알마 마이어, 장베른, 노먼 마이어의 사회를 접하게 돼. 위기, 어린 시절 반장이었던 나는 권은이 살던 가난한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 왜냐하면 내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의 필름 카메라를 훔쳐 권은에게 건냄으로써 그 권은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얘가 한 역할을 해. 절정. 노먼 마이어는 장베른이 전쟁 중에 알마 마이어를 살렸던 선행을 재현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구호품을 전달하다가 피격당해 사망해. 알마 마이어도 자택에서 숨지게 돼. 결말.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온 나는 빛으로 일렁이는 거리에서 권은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거야. 여기는 현재야.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나의 시점에서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서술을 하고 있어. 자, 나는 직업이 뭐냐면은 잡지사 기자야. 어린 시절 권은에게 카메라를 줬던 반장이었던 애지. 권은은 지금은 사진작가가 됐어. 나에게 받은 카메라를 통해 불우한 현실을 극복하고 지금은 분쟁 지역에서 보도사진을 찍으며 전쟁의 비극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 자, 여기서 나의 과거 회상을 보면은 현재 낯선 공항에 도착한 나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있어. 자,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회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1년 전 나가 권은과 20여 년 만에 재회하여 그녀를 인터뷰했던 거를 회상을 하고, 여기서 눈이 회상에 매개쳐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권은이 친구가 준 필름 카메라를 계기로 사진에 입문했다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분쟁 지역에서 생사를 넘어들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통해 권은의 열정을 느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은 바로 나가 권은의 이야기를 듣고 인상적, 감동적이라는 느낀 까닭이었어. 자,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 발단. 입국 심사대로 이어지는 낯선 공항의 북적이는 통로에서 현재야. 여기는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다. 눈 내리는 둥글고 투명한 세계, 부드럽게 감싸 주던 그 멜로디가 귓가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자, 이거 과거 생각이 떠올랐대. 갑작스러운 악천후로 비행기들이 연착되는 바람에 저마다의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사람들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날을 거칠게 미치며 지나갔다. 공항의 통유리 너머로는 눈이 쌓여가는 어두운 활주로와 창문마다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는 비행기들이 보였다. 자, 여기서 이때의 눈이 회상의 매개체야. 자, 성탄제라는 시에서도 눈이 회상의 매개체였지. 여기 이런 해설들을 많이 계속 읽으면서 이 지문이 외워지면은 문제 풀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제야 알게 됐다는 듯. 나 특히 중얼거렸다. 아까 얘가 눈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왜냐면은 눈이 와서 지금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밀치고 지나갔잖아. 그러면서 이제 눈이 내리고 있었어. 그제야 알게 됐다는지 난 나직히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내 귀에만 들리는 멜로디의 볼륨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듯 했다. 권은을 다시 만난 이후로 아니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 안의 풍경을 기억의 영역에 고스란히 복원하게 된 뒤로부터 그 멜로디는 그렇게 종종 긴 세월을 통과하여 내가 서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오곤 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세계 안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권은을 1년 전에 그 일산에서 다시 만났거든? 이제 그러고 나서는 20년 전에 사건을 얘는 잊고 있었어. 1년 전에 만나고 나서 다시 새삼스럽게 모든 게 다 떠오른 거야.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권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지내면서 그거를 이제 가끔씩 떠올랐다라는 기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 세계는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작고 추운 방일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권은에 대한 기억들, 이런 기억들, 또 이런 기억들, 또 이런 기억들이 계속 이제 몇 가지가 떠오른다는 거지. 뉴욕 공항에서 나는 내리는 눈을 보면 권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1년 전에 권은을 만났었어. 북카페에서. 여기가 과거지. 20여 년 만에 권은과 재회했을 때 나는 사실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대. 파주에 살고 있다는 권은을 만나기 위해 일산까지 간 건 오로지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그 무렵 신문사와 연계된 시사 잡지에서 기자로 있던 나는 문화계를 이끌어갈 신진들을 인터뷰하는 코너도 하나 맡고 있었는데 주로 분쟁 지역에서 보도 사진을 찍는 젊은 사진작가 권은이 바로 그 주의 인터뷰이었던 것이다. 그날 그녀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대체로 인상적이고 사뭇 감동적인 면도 있었다. 친구가 준 필름 카메라를 접하면서 사진에 입문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생사를 넘나드는 분쟁 지역에서의 에피소드들에는 하나같이 그녀의 절박한 열정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자, 1년 전 나는 인터뷰를 목적으로 사진작가가 된 권은을 만났어.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북카페 창밖으로 굵은 눈송이가 내리는 게 보였다. 자, 그때도 이제 눈이 내리고 있었지. 금방 그칠 눈 같진 않네. 인터뷰 원고를 저장하며 혼잣말을 하는 내게 권은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여기가 이제 작은 다음 혼잣말을 했다고 했잖아. 권은이. 태엽이 멈추면 멜로디도 끝나고 눈도 그치겠죠. 자, 여기 이렇게 권은이 한 말이야. 보통의 사람들이 구사하지 않는 그녀의 표현이 재미있어서 수수께끼냐고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권은은 말없이 웃기만 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자, 이 부분은 권은이 얘가 그 대화하면서 권은은 얘를 알아봤는데 얘는 권은을 못 알아본 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낀 부분이래.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북카페로 나온 우리는 신호등 앞에서 헐거운 악수를 나눈 뒤 헤어졌다. 몇 발자국 걷다가 무심결에 뒤를 돌아봤을 때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눈을 맞고 있는 권은의 옆모습이 보였다. 눈발이 제법 거세지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다가가 우산이라도 씌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같은 우산 아래에 있는 동안 우리를 둘러쌀 침묵이 부담스러웠다. 나는 이내 지하철역 쪽으로 걸음을 돌렸고 권은 쪽을 다시 돌아보진 않았다. 나는 권은을 알아보지 못한 채 헤어진 거야. 돌이켜보면 그 만남에서 그녀가 내게 한 이야기들, 그때 알아볼 수도 있었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지. 가령 힌트를 줬어. 권은이 사진에 빠져들게 된 계기, 태엽과 멜로디, 중간중간에 이제 권은은 이제 얘 보고 알아채라고 이런 거를 말을 던졌단 말이야. 이 남자애 되게 무뎠지. 차가운 눈 속에서 꿈쩍도 않고 서 있던 그 모습, 운동장에서 권은이 한 행동들이야 이게 다. 그러니까 얘가 몇 가지, 세 가지 힌트를 이렇게 흘렸는데 이 남자애는 되게 못 알아본 거야. 하지만 그날 그녀가 내게 건네고 싶었던 것이 있고 잊고 있던 지나간 시절을 열어줄 열쇠와도 같은 것이었음을 그때 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는 기억을 못했던 거야. 감각은 왔던 순서대로 떠났다. 멜로디가 옅어지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도 지어졌고 권은이 서 있던 거리 풍경도 점점 뒤로 물러났다. 남은 건 아스팔트 바닥에 권은의 코트 기세, 그리고 그녀의 신발 위에 내려앉았던 하얀 눈송이뿐. 여기서 하얀 눈송이, 이 하얀 눈송이도 회상의 매개체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송이는 공항의 통유리 너머에서 나부끼는 눈발 속으로 금세 스며들었다. 권은과의 재회를 회상하던 나의 의식이 현재로 돌아왔다. 지금 다시 이제 공항에서 과거 회상, 다시 공항 이렇게 되는 거야. 뉴욕의 공항에 도착한 나가 권은과 20여 년 만에 재회한 일을 떠올렸대. 빛의 후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인터뷰 이후 다시
다시 만난 건은 나에게 시리아의 난민들이 모여 지내는 곳에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사람들에 관해 말하면서 자신이 그것의 영향을 받아 분쟁 지역을 다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로부터 석 달 후에 나는 건은이 분쟁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불운한 소식을 듣게 되지만 애써 외면한다. 뉴욕 영화제 취재를 맡게 된 나는 특별 상영 중인 사람들을 보면서 알마 마이어, 장베른, 노모 마이어의 사연을 접하게 된다. 1940년 벨기에 관현악단이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유대인 알마 마이어는 유대인 등록령이 내려지자 연인 장베른의 도움을 받아 식료품점 지하 창고에 숨어 지내게 되었다. 장이 2주에 한 번씩 식량과 함께 가져다준 악보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던 그녀를 살린 빛이자 희망이었다. 이 악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이 알마 마이어에게는 이 악보가 삶에 희망을 준 소재였다면은 나가 건은에게 준 카메라는 바로 희망을 준 소재였기 때문에 이 악보가 똑같은 역할을 해. 굉장히 중요하지? 전개. 나는 건은이 분쟁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지만 애써 외면함. 그 후 나는 뉴욕에서 특별 상영 중인 다큐멘터리 사람들을 보고 알마 마이어, 장베르, 노몬 마이어 사연을 접한대. 자, 여기에서 그 알마 마이어의 상황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을 보자. 시대적 배경은 독일 나치의 유대인 박해 정책의 일환으로 유대인 등록령이 시행되어 유대인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피해 몸을 숨기거나 도망다녔어. 알마 마이어의 상황은 장베른의 도움을 받아 식료품점 지하 창고에 숨어 지냈거든. 그때 이제 받았던 그 악보가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알마 마이어를 절망 속에서도 살게 한 빛이자 희망이었대. 미기, 거기 거는 집 맞아요? 자, 여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회상을 하고 있는 거지? 20년 전이야. 문은 열렸지만 그 안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한 채 나는 몇 번이나 묻고 또 물었다.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은 깜깜한 방과 곧바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방에서 빛을 발하는 건 둥글고 투명한 스노우볼 뿐이었다. 이 스노우볼이 건은이 의지하던 대상이었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이 소설에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그 작고 추운 방에 가게 된 계기는 사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어. 의지로 간 건 아니야. 반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간 거지. 자, 이 소설에서 건은과 재한 나의 태도는 건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일적인 목적으로 만난 인터뷰이로만 대했대. 건은에게 분쟁 지역에서 보도사진을 찍는 사진작가로서 열정을 느꼈고 건은의 이야기가 자신과 연관이 있음을 알아채지 못했어. 여기에서 다큐멘터리 사람들의 기능은 건은은 사람들을 보고 분쟁 지역에서 보도사진을 찍게 됐잖아. 나는 이 사람들을 보고서 장베른 마이어 모자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건은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됐거든. 그래서 이 다큐는 바로 나와 건은의 서사, 또 장베른과 마이어 모자의 서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야. 어린 시절 건은의 상황은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작고 추운 방, 부엌과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작은 방에서 생활했잖아.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짧게는 한두 달에 길게는 반년까지 집을 비웠대.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호자 없이 방치된 상황이야. 건은의 상황을 알게 된 나의 심리는 충격을 받았고 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고 또 고통을 알면서도 해결해 줄 수 없어 죄책감을 느꼈대.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느꼈다. 너무도 열악한 상황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가 혼자 살고 있었던 거야. 방치된 채. 건은이 자신의 생활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거든. 혼자 지내는 자신의 상황이 알려지면 보호시설에 가게 될까봐 걱정이기 때문이래. 자, 여기서 이 소설의 정말 큰 특징이 등장인물의 대화가 행의 구문이나 따옴표가 없다는 거잖아. 서술자의 서술과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이거든.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래.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빈곤한 상황을 있는 걸 목격하고 나는 굉장히 연민과 죄책감을 느끼게 됐어. 충격도 받고. 그래서 건을 돕고 싶어 했던 나의 마음은 정말 나의 죄책감과 고통을 덜고 싶어서 건은의 상황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 그때 내가 13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죄책감을 갖고 있다가
건은이 너는 어서 가. 나는 괜찮아. 고마움과 자존심이 공존한 양면적인 감정이래. 여자애와 단둘이 한 방에 있는 게 어색했으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고 있으면 건은은 그렇게 말하며 내 등을 떠밀곤 했다. 건은의 방을 나와 차도로 이어지는 좁은 내리막길을 따라 걷다 보면 주황빛의 전등도 골목 사이로 급하게 사라지는 꼬마들도 공동 화장실에 부서진 문짝과 그 사이로 살짝 보이는 더러운 변기도 심지어 공터에 환한 짐승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는 불도저도 도무지 이 세상의 풍경 같지 않게 흐릿하게 번져 있곤 했다. 자, 여기는 얘가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카메라를 중고품으로 팔 수 있는 동뭉치로 인식을 한 거야. 나는 건은이 카메라를 중고품으로 팔아 허기를 추위를 해결하길 바래서 그 카메라를 아빠 카메라를 갖다 준 거거든. 근데 얘는 그거를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로 삼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어. 이 카메라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은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거야. 나의 과거 회상을 보면은 현재 나가 뉴욕에 와서 다큐멘터리 사람들을 관람하면서 회상에 들어간 건데 여기서 다큐를 보면서 어떤 회상을 했냐면 어린 시절 나가 건은에게 카메라를 주었던 일, 나가 건은이 블로그에 남긴 편지를 보았던 일을 회상을 한 거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노우볼과 카메라는 스노우볼은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 이 소설에서 소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스노우볼은 힘겨운 현실과 다른 평화롭고 환상적인 세계, 건은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의지했던 대상이면서 나의 기억 속에서 건은이 존재하는 세계였대. 카메라는 나가 건은에게 베푼 온정이잖아. 건은에게는 희망과 위로였어. 그래서 어쨌든 나의 도움으로 건은의 삶이 변화했고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면서도 가난한 친구와 거리를 두고 싶은 나가 느끼는 감정의 양면성이 드러나면서 건은 역시 날 못 본 채 할 때가 많았대. 왜? 나를 배려하는 행동이면서 나의 처지를 아는 나를 자신의 처지를 아는 나를 모른 채 하여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모습이었대. 그러면서도 서로의 비밀 하나씩 지켜주긴 했다. 나와 건은 사이에 동질과 연대의식을 나타낸대. 그리고 나서 학교에는 건은이 아버지가 도박장 근처 쓰레기장에서 시신으로 발견했다는 소문이야. 이거는 소문이 떠들었지만 확실한 건 없었어. 어쨌든 건은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어. 자, 그로부터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뒤 건우는 지상의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알마마이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어디다가? 블로그에다가. 아버지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그 방에서 거의 날마다 똑같은 꿈을 꿨느라고. 이때 그 방에서 꿨던 꿈은 바로 엄마를 찾아 헤매다가 깨는 악몽이었대. 그 꿈을 꾸고 싶지 않아 잠이 올 때까지 스노우볼에 태엽을 감았고 1분 30초 동안 눈 내리는 세계에 빠져 있다가, 자, 여기서 스노우볼이 그 태엽이 감아서 돌아가는 시간이 1분 30초였던 거지. 바로 이 스노우볼이 그 태엽이 움직일 동안 얘는 부정적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었던 거야. 이 스노우볼 도피하기 위해 의지했던 대상이지. 마지막 멜로디가 끝나기 직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급하게 눈을 감곤 했노라고도 처음 와보는 낯선 도시를 헤매다가 엄마를 부르며 깨어나는 꿈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로그에 이제 자기 블로그에 쓴 내용이지. 자, 건은과 알마마이어의 공통점. 건은은 극도로 빈곤한 상황이 방치됐고 알마마이어도 식료품점 지하 창고에 숨어 지냈어. 둘 다 공통점이 있지. 둘 다 절망적 상황에 처했다는 거, 또 둘 다 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 또 절망 속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 자, 건은은 알마마이어에게 동질감을 느꼈어. 건은이 나에게 편지를 남긴 까닭은 바로 그 카메라를 준 것이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고 고마움을 전하고자 했던 거지. 자신이 분쟁 지역에 좋지 않은 일을 겪더라도 나가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기를 바래서 그렇게 편지를 남긴 거래. 건은이 편지를 통해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나가 준 카메라가 자신을 살린 적이 있고 그 일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자, 이 소설에서 편지의 기능은 건은이 알마마이어와 나에게 남긴 편지 형식의 블로그 글은 건은이 어린 시절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드러내면서 또 알마마이어에게 동질감 드러내고 또 나에게 가지는 고마움도 드러내고 또 나가 건은의 삶과 내면의 진솔한 감정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 소설에서 중요한 소재가 많이 나오네. 자, 그렇게 하고 네가 준 카메라가 날 이미 살린 적이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은희, 그 편지가 저장된 날은 그녀가 내게 을주로 해서 만나 맥주를 마신 날이었다. 내게 고맙다고 말한 뒤 택시를 타고 떠난 그녀는 연말에 서울 거리를 가로지르는 택시 안에서 언젠가 살아있는 사람이 읽을 수도 있는, 이번에는 꽤 쓸모있는 편지를 써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이다.
자, 위기. 어린 시절 반짝이었던 나는 건은이 살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필름 카메라를 훔쳐 건은에게 건너므로써 그녀를 집 밖으로 나오게 했다. 절정. 1943년이 되어서야 알마마이어는 그 지하 창고를 벗어날 수 있었다. 누군가 알마마이어를 독일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장이 이번에도 그녀의 또 다른 탈출을 도왔다. 알마마이어는 장을 따라 스위스로 갔고 스위스 국경 도시에서 그와 헤어졌다. 그때 이미 그녀는 노먼과 심장과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인지하지는 못했으므로 장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 심장과 심장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던 거야. 근데 말을 하지 않았네. 그녀가 노먼의 존재를 감지하게 된 건 미국으로 향하는 증기선 3등칸에서 심한 뱀멀미. 이게 임신했을 때 이제 그 멀미하잖아. 그래서 되게 심하게 느껴지잖아. 입덧. 그때 알았대. 1943년 11월 미국의 관문인 앨리스 아일랜드에 도착한 알마마이어가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그녀에게는 몸의 한 기관과도 같았던 수제 바이올린을 판 것이었다. 왜냐면은 아들과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 바이올린을 팔았대. 그 돈으로 그녀는 거처를 구할 수 있었고 노먼을 낳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거짓말처럼 전쟁이 끝나고 5년이 지난 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장에게 자신의 생존과 노먼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장은 이미 그녀를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삶이 불안정했다. 불안정했다는 것은 이제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지. 그녀는 장의 일상을 또다시 흔들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연인으로서의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예의에 가까웠대. 헬게 한센이 보내준 영상을 보기 전까지 하지만 그녀는 노먼이 오랫동안 장의 생애를 멀리서 지켜봐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노먼은 무려 30년 가까이 뉴욕 외곽에 위치한 타인의 개인 정보를 비밀스럽게 수집해주는 비인간 사무소의 고객이었다. 알마마이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오랫동안 지켜본 것을 몰랐대. 노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사무소에 들러 장의 최근 동향에 대해 들었고 간혹 사진을 건네받기도 했다. 그러나 노먼은 정보만 전달받았을 뿐 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고 편지나 전화를 한 적도 없었다. 어땠을까? 아버지한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거는 장베른에 대한 알마마이어의 배려래. 어머니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예의에 동의하진 않았으나 그 선택을 지켜주고 싶었다. 세상에는 진실 이외의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존과 아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기로 했대, 엄마가. 2007년 노먼은 장에 대한 마지막 정보를 건네받았다. 장의 장례식장을 찍은 사진과 묘지 주소가 적힌 상조 회사의 책자 같은 것이었다. 유감이에요, 노먼. 오랜 시간 노먼의 일을 담당해오며 노먼과 함께 늙어온 사무소 소장은 그렇게 말한 뒤 담배 한 대를 권했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사무소를 나온 노먼은 주차해놓은 자신의 자동차를 지나쳐 무작정 걸었다. 장베르는 표면적인 사실만 종합하면 의미 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지. 왜냐면 노먼을 낳았기 때문에. 그가 인생에서 한 가장 위대한 일, 바로 쓰레기 같은 전쟁에서 죽을 뻔했던 여성을 살린 그 일,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 바로 이게 전체 주제와 관통하는 그런 문장이네. 나는 그가 했던 방식을 끌어 그의 역사를 기념해주고 싶었어요. 장베른이 죽은 뒤 노먼 마이어가 그의 선행을 같은 방식으로 기념하기로 결심했대. 노먼이 말을 마치자 구호품 트럭 안에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카메라는 동승자 한 명 한 명을 클로즈업한 뒤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이 소설에서 또 보자. 인물을 여기 생략하고 장베른의 삶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작곡가를 꿈꿨으나 단 한 곡도 발표하지 못하고 독주 초청을 받아본 적 없는 무명의 호르니스트래. 그렇지만 심층적으로는 전쟁으로 죽을 뻔했던 여성을 살렸잖아. 사회적 성취가 없는 무의미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지. 그래서 장베르는 전쟁 중에 죽을 뻔했던 여성을 살렸고 노먼 마이어는 전쟁 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대. 노먼 마이어는 장베른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 장베른이 알마 마이어를 도왔듯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도운 거지. 빛의 호의 제목의 의미는 빛은 바로 희망과 위로잖아. 그래서 빛의 호의 제목의 뜻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주는 타인의 관심, 온정, 연대를 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는 절정
노먼 마이어는 장베린이 전쟁 중에 알마 마이를 살렸던 선행을 재현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구호품을 전달하다가 피격당해 사망하고 알마 마이어도 자택에서 숨졌대. 노먼이 말을 마치자 구호품 트럭 안에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카메라는 동승자 한 명 한 명을 클로즈업한 뒤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스크린은 서서히 페이드 아웃 되고 있었다. 완벽한 어둠이 찾아오기 직전, 그리고 관객들의 뒤통수를 내리치듯 강렬한 폭발음이 상영관 안을 가득 메웠다. 노먼이 말을 마치자 구호품 트럭 안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카메라는 동승자 한 명 한 명을 클로즈업한 뒤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스크린은 서서히 페이드 아웃 되고 있었다. 완벽한 어둠이 찾아오기 직전, 그리고 관객들의 뒤통수를 내리치듯 강렬한 폭발음이 상영관 안을 가득 메웠다. 객석에 조명이 들어오고 스크린에는 엔딩 크레디트가 한 줄씩 쓰고 있었지만 두기는 그 폭발음 너머의 비참한 장면에 닿아 있는 듯 여전히 얼얼하기만 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엔딩 크레디트에 올라오는 두 사람의 이름 옆에는 생물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노먼 마이어, 그리고 감독 간의 인터뷰 이후 2달 만에 자택에서 숨진 알마 마이어였다. 그들의 세계를 작동하게 했던 태엽은 모두 2009년에 멈춘 것이었다. 아들이 죽고 엄마도 생애를 마친 거지. 결말. 엔딩 크레디트가 마저 끝난 뒤에도 스크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 내 등을 가볍게 쳤다. 뒤를 돌아보자 청소 도구를 든 중년의 흑인 여성이 서 있었다. 그제야 주위를 보니 객석은 모두 비어 있었다. 가방을 챙겨 황급히 건물을 나오자 아침의 안개는 모두 걷히고 뜻밖에도 눈부신 겨울 햇빛이 온 거리에 내리비치고 있었다. 나는 빛으로 일렁이는 맨해튼 거리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몇 개의 블록과 모퉁이를 지나자 그곳이 눈에 들어왔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거리의 모든 햇빛을 빨아들이는 그곳. 악기 상점의 쇼윈도 쪽으로 나는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악기 상점으로 간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알마마이어하고 그 바이올린 그런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 악기 상점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악기가 진열되어 있었고 바이올린, 호른도 있었다. 건은이 옆에 있었다면 그녀는 분명 알마마이어, 장베른이 각자의 악기를 들어 연주하는 상상에 빠졌을 것이다. 아마도 눈을 한번 꾹 감았다. 뜬 뒤 빛의 호의를 받으며 이상할 건 없었다. 여기 제목이 나오네. 태엽이 멈추고 눈이 그친 뒤에도 어떤 멜로디는 계속해서 그 세계에 남아 울려 퍼지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간혹 다른 세계로 넘어와 사라진 기억에 숨을 불어넣기도 한다는 것. 역시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발 아래를 보았다.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위에 새겨진 사람들의 발자국들이 조금씩 지어져 가고 있었다. 여기가 이제 몇 걸음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건은의 작은 뒷모습이 보였다. 여기서부터가 과거 회상 시작이래. 일요일 오후 눈 쌓인 학교 운동장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 여기서 이제 체크를 잘 해야 돼. 몇 걸음 앞에서 자, 여기가 과거 회상 시작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게 구분이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 조금씩 건은에게 다가가자 누군가 남기고 간 발자국에 필름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그녀의 자세가 또렷해졌다. 뭐해? 그건 학교로 돌아온 건은에게 내가 처음 건넨 말이었다. 건은이 카메라에서 눈을 떼며 놀란 얼굴로 날 오려다보더니 이내 뚱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넌 왜 학교에 있는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근데 여기서 뭐라는 거야? 건은은 대답 대신 눈짓으로 자기 옆에 앉아보라는 표시를 해보였다. 이것은 빛이 담긴 발자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래. 내가 주춤하며 옆에 앉자 테두리가 흐릿해지고 있는 발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건은이 말했다. 발자국 안에 빛이 들어있어. 빛을 가득 실은 작은 조각배 같지 않아? 그런가? 여기에도 숨어 있었다니. 뭐가? 셔터를 누를 때 카메라 안에서 휙 지나가는 빛이 있거든? 그런 게 있어? 어디에서 온 빛인데? 내가 관심을 드러내자 건우는 그때까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껏 신이 난 얼굴로 날 바라봤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평소에는 장롱 뒤나 책상 서랍 속 아니면 빈병 속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얄팍하게 접혀있던 빛 무더기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일제히 퍼져나와 피사체를 감싸주는 그 짧은 순간에 대해서라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다른 세계를 잠시 다녀오는 것 같은 그 황홀함에 대해서라면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기약하고 있었다. 건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가 이제 끝나고 악기 상점의 쇼윈도에 반사되는 햇빛이 오직 그녀만을 비추고 있었다. 여기는 다시 이제 현재야. 자,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온 나는 빛으로 일렁이는 거리에서 건은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대. 그래서 아까 과거 회상으로 들어간 거, 여기 부분 몇 걸음, 자, 여기 잘 봐야, 여기 과거 시작된다는 거. 작품의 역순행적 구성. 나가 뉴욕에 와서 다큐멘터리 사람들을 관람을 했고, 서로 다른 시기의 과거를 단편적으로 회상하는 게 특징이지, 이게 조각조각이야, 이게 과거 회상이. 과거는 1년 전 제외했고, 또 어린 시절 건은에게 카메라를 주었고, 나가 건은의 블로그에 담긴 편지를 보았고, 어린 시절 나와 건은이 한국 운동장에서 대화를 나누었던 거, 이 4개가 다 지금 단편적 과거 회상 부분이고, 이 작품의 윤리적 기능은 문학 작품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가치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빛의 호의의 윤리적 기능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선행이 타인에게 삶의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도 한다는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거래. 자, 여기서 눈은 굉장히 중요하지. 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반복해서 스노블과 연관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가 떠올리는 건은에 대한 모든 기억 속에 존재하고 나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한대. 뭔가 연계되는 것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그런 연계되는 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이제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복잡한 소설이었지. 자, 이 소설의 사건 순서를 배열을 해줄게. 제일 먼저 나가 건은의 집에 찾아가고 필름 카메라를 준 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나와 건은이 1년 전 일산 카페에서 인터뷰를 한 게 2번째야. 그 다음에 건은이 나에게 블로그에다가 편지를 이제 쓴 거고, 그 다음에 나가 뉴욕의 공항에서 건은을 생각하는 거, 그냥 마지막에 나가 특별 상영 중인 다큐멘터리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끝나게 되지. 전체 시간 순서야. 자, 인물관계. 자, 빛. 나는 건은에게 카메라를 줬고, 건은은 분쟁 지역 사람들에게 보도사진을 찍어서 보도하는 일을 해줬고, 장베르는 알마마이어에게 악보랑 식량을 줬고, 자, 알마마이어는 아들 노먼 마이어를 낳아서 노먼 마이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해주게 되었지. 빛의 호의. 제목.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주는 타인의 관심 온정 연대를 말한대.